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지난해 사생결담에서 갑자기 사라진 꿀벌 실종 사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올해 그 꿀벌들이 돌아왔을지 그 실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동대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봉협회 안동시 지부 장발수 전 지부장 함께합니다. 유스민 천용길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발수 전 지부장님 오늘 사생결담을 이렇게 처음 찾아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일찍에 사는 장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정철희 교수님은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의 정철희입니다. 지금 한국양봉학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생결단 꿀벌 돌아왔나라는 주제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장발수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벌이가 왜 없어지면 뭐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벌 키우는 게 힘이 드는 건지 그 자체가 다 궁금합니다. 네, 또 양봉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하신 건가요? 약 한 40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에는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직접 또 양봉하는 농가 입장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가요? 많이 회복은 아니고요. 조금 네. 회복 단계는 작년보다는 좀 안 나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올 여름 같은 워낙 무더위에 벌들이 사육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봅니다. 저뿐 아니고 모든 양봉 사육자들이 다 안 그렇겠나 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이 벌통을 몇 통 정도나 네, 키우시나요? 현재 좀 한 300군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군 하고 있는데 피해는 얼마 정도 입으셨나요? 피해를 300군의 피해를 가지고 사실 더 많이 했던 것을 피해 입어가 현재 한 300군 갖고 있다는 거죠. 나아진 처음에는 한 상황이죠. 400군 이상 갖고 있던 거를 피해 입어가지고 현재 한 300군 정도는. 그래도 작년에는 그걸 거의 다 없애줄 정도로 됐는데 올해는 그래서 조금 안 낫겠나 그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월동 폐사가 아주 심했었죠. 그래서 지금 9월 현재로 볼 때는 봉군수만으로 보면 한 80% 정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꿀벌이 필요한 시기가 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화분, 농작물의 화분 매개를 위해서도 2월, 3월, 4월, 5월 달에 꿀벌이 필요하고요. 양봉 농가들이 벌꿀을 채밀하기 위해서도 5월 달 아카시아 꽃 피는 시기서부터 꿀벌이 필요한데 올해는 아카시아 꽃이 잘 폈어요. 그런데 꿀벌이 없어서 벌꿀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회복된 꿀벌들을 지금부터는 잘 다루어서 이제 월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 핵심 이슈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겨울에 남겨진 과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농촌진흥청은 응애 그리고 장수말벌, 등검은 말벌 등 병해충이 큰 원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양봉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병해충 얼마나 평소에 많은 피해를 주나요? 현재 장수말벌이든지 외래종 등검말벌이든지 양봉목에 주는 피해는 이루 얼마나 뭐 수치적으로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 해충들 퇴치 때문에 올여름 그 뜨거운 데서부터 현재까지도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거기서 매달을 내가지고 가들을 퇴치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 특히나 올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도 있었지만은 또 긴 장마로 해가지고 벌들에는
산란이 안 나가는 그런 아주 힘든 과정까지 겪었고 겨우겨우 지내가지고 8월 달 딱 들어서니까 말벌 피해들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이거 참 엄청납니다. 네. 힘듭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꿀벌의 가장 중요한 해충이라고 보면 기생성인 꿀벌 응애 그리고 포식성인 말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응애라고 하면 잘 몰라요. 꿀벌과 같은 곤충들은 다리가 세 쌍이잖아요. 네. 그런데 응애는 다리가 네 쌍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미 쪽에 가까운 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응애가 꿀벌 몸에 붙어서 기생을 하는데 몸에서 피를 빨고 간을 파먹는 아주 치명적인 해충이죠. 그런데 네. 더욱 중요한 게 이런 응애들이 꿀벌 애벌레 방 속에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꿀벌을 키우면 키울수록 동시에 응애도 같이 키우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 방지하기가 몹시 힘들어요. 네. 근데 반면에 말벌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말벌은 포식자잖아요. 근데 말벌이 가장 세력이 좋아질 때가 8월 말부터 10월 달까지거든요. 이 시기가 실은 말벌의 번식기예요. 네. 말벌은 꿀벌이나 다른 생물들과 달리 1년에 한 살이를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말벌들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왕벌과 수벌들을 만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벌들이 가서 이제 꿀벌도 잡아오고 많은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양봉농가는 피해가 크죠. 반면에 10월 달에 꿀벌은요, 번식을 안 해요. 10월 달에는 그동안 만들어진 어른 일벌들이 그대로 겨울 준비를 해서 이들이 겨울로 넘어가는데 말벌들이 가서 이 일벌들 다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력이 줄어들어요. 세력이 줄어들면 겨울을 나는데 추운 겨울에 일벌들이 몸에서 열을 내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을 못 하는 거죠. 또는 난방을 하게 돼도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수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봄에 빨리 죽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추위가 갑자기 왔을 때 견뎌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꿀벌에게 응애와 말벌은 매우 치명적인데 문제 중에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꿀벌은 우리 양봉 꿀벌이라고 하는데 이 양봉 꿀벌은 실은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도입한 외래 생물이에요. 네. 그런데 꿀벌 응애와 말벌들은 우리 토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양봉 꿀벌이 꿀벌 응애나 말벌의 방어력이 아주 약해요. 반면에 우리 토착의 토종벌이 있잖아요. 토종벌은 꿀벌 응애와 말벌에게 되게 강해요. 방어력이 높아서 토종벌들에게는 꿀벌 응애와 말벌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반해서 양봉 꿀벌에게는 아주 큰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실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벌 중에서 장수 말벌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등검은 말벌이라고 하는 말벌이 있는데 이게 2000년 초반에 2003년 우리나라에 침입을 했어요. 외래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남부 지방에서 우리나라로 침입했다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외래종 해충이 들어오니까 실은 국내 생태계가 다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이 더 가중되는 거죠. 토착에 있던 것들이 또 저항성이 없겠네요. 그 등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등검 말벌에 대해서는 국내 토착의 말벌들도 등검 말벌과 싸우고 이 등검 말벌은 또 별명이 꿀벌잡이 말벌이에요. 꿀벌만 선택적으로 포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꿀벌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인 것이죠. 큰 호봉하는 거는 국산 말벌이 그거는 뭐 수만 년 전부터 있었는지 언제 우리는 모르나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 피해보다는 등검은 말벌의 피해가 월등히 그 수치도 할 수 없을 정도 큽니다. 왜 그러냐? 물고 가는 것도 조용하지만도 얘들이 벌통 앞에 물고 가려 딱 나타나마 벌들이 하늘 보고 경계합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았기에 제가 몇 통을 열어봤는데 약한 버릇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안에 산란이 안 나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를 잡혀가는 거는 둘째 문제라고 보고. 그리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박멸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당한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참 번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예, 번식이 안 생길 수 되죠.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맞아요. 특히 지금 등검말벌 같은 경우는 개체 사냥을 하는데요. 이게 벌통 앞에서 이 정지 비행을 하면서 들어오는 꿀벌을 잡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검말벌이 와서 이런 사냥 활동을 하면 벌통 안에 있는 꿀벌들이 벌집을 지켜야 되니까 전부 나와서 보초를 서면서 밖에 먹이 활동을 못 가요. 심각한 경우에는 등검말벌이 오랫동안 나타나면 그 벌집이 굶어 죽는다 이래요. 그만큼 밖에 나가서 먹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잡아채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많이 그렇죠, 생겨서 그렇죠. 더 큰 예. 문제겠네요. 말씀해 주신 또 응애 중에서 9월을 응애 방제 적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 응애를 농약을 통해 방제해왔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응애가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면서 이 피해 규모가 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꿀벌 응애를 방제할 수 있는 이 약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꿀벌 응애도 절지동물이고 꿀벌도 같은 절지동물이기 때문에 그 꿀벌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고 이 응애만 죽여야 되거든요. 쏙쏙. 그렇죠. 그런 선택적인 약재가 많지 않아서 이제 플루발리네이트라는 약재, 아미트라제라는 약재 두 가지 약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약재를 1년에 3, 4번씩 사용하면서 한 30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 약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응애들이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발전했군요. 네네, 응애들이 저항성을 발달시켜가지고 더 이상은 이 약재에 끔찍을 않는 거죠. 그러한 영향들이 작년, 재작년 이제 특별하게 더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실제로 이제 그러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작용 기작이 전혀 다른 꿀벌 응애를 죽이는 방법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이제 방제제를 대안으로 써야 되는 거죠. 네. 다행히 우리가 있어요. 개발이 됐나요? 실제로 유기산의 종류인 개미산, 그다음 옥살산 이런 약재들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약재들이 실제 이제 방제 효과가 있고 또 식물 유래 그 살충 물질인 티몰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견뎌낼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저항성이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응애들도 원래는 그냥 살고 싶은데 이 약재의 압력이 워낙 높으니까 이거에 대응해서 저항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사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재 도태압이 없어지면요 저항성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한 20세대? 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아, 그러면 한 20년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 꿀벌 응애들은 보통 1세대, 한 세대를 한 달 내에 한 세대를 갖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대체적인 방법으로 잘 관리를 하고 이러면은 다시 예전에 썼던 그런 약을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저항성. 네. 다시 예전의 약을 쓰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계속 쓰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도 있겠네요. 안 되죠. 점점 현명하게 교차도 해야 되고 교호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실은 약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또 유엔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2035년에는 꿀벌이 멸종될 수 있다라고 또 경고가 됐습니다. 양봉 농가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 아까 또 긴 장마 등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체감하시죠? 네, 많이 겪고 있죠. 네. 특히나 우리는 사계절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면 사계절이 이상하게 붕괴되어 버리고 여름은 혹사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혹서만 되는데 긴 장마가 겹쳐버 있겠네.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안 피는 무밀기 시절입니다. 화분이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벌 새끼한테는 꿀보다 더 중요한 게 화분인데 화분이 왜 유입이 안 되니까 새끼 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겨울이 이상하게 온난해 보이겠네. 이게 봄인가 싶어가 얘들이 바깥에 나가 출입해 왔다가는 얼어 죽고 나 한 40년 해봤지만은도 요즘 그치 벌 키우기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꿀벌이 이 기온과 햇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곤충이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한반도 같은 경우 남부, 중부, 북부가 개화 시기가 다 달라서 네. 꿀벌들이 이 남쪽에서부터 이제 꽃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비슷해졌다 보니까 꽃이 빨리 폈다가 빨리 지는 것이죠. 그래서 꿀벌 입장에서는 먹을거리가 줄어들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다 심지어 겨울에 개화까지 해버리니 이런 부분에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현재 전 세계 야생벌의 40% 정도가 멸종위기에 처했고 2035년이 되면은 꿀벌이 영영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꿀벌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방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꿀벌의 위기가 우리 인간들의 위기, 식량 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후 변화는 이 온난화도 있지만 실은 기후 변동성의 증가거든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생물들도 예측이 어려워지니까 그 대응에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면 폐사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동 폐사도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외래 생물 침입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등검말벌 같은 경우도 아열대에 서식하던 생물인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만 분포가 국한되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꿀벌 해충, 꿀벌 질병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각종 이제 병해충들이 침입이 많아지는 거, 이것도 실은 기후 위기의 큰 어떤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저 교수님이 그래 원래 아가씨 꿀이 다행히 어느 정도 피해가지고 대풍년 안 지더라도 어느 정도 됐다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그와 좀 반대라요. 같은 안동이 지역에서 좀 되는 데도 있지만도 올 같은데 냉해를 봐가지고 같은 그 5월달에 꽃이 피는데 냉해를 봐가지고 꿀이 전혀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안동이 지역에. 맞아요. 그런 게 이거는 어디다 옛날 우리 제가 뭐 아까 조금 40년 전에 그럴 때는요 벌을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꿀이 나왔어요. 냉해라 한 생각지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꿀이 나나 안 나나 걱정할 일도 없고 그래 전국적으로 들고 저 뒤에 무치 때 안에까지 다 꿀 뚫어 다니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제는 그거 갖는 사람도 꿀이 안 난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역시 어디는 냉해바다가 안 나오고 어디는 조금 나가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꿀벌한테 완전히 닿았어요. 뭐 충과 기후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자꾸 있다고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시기가 되면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게 기후, 기상, 그다음 여러 요건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때 거기에 꿀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들도 실은 지난 가을의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 겨울 동안의 온습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봄철 개화기 직전에 강수가 어떻게 됐는지, 개화기의 날씨가 어떤지, 바람이 부는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예측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경북 북부 지역이 특히 냉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냉해 피해로 최초로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어요. 자연재난에다가 냉해 피해를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보상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데요. 앞으로 이제 꿀벌 양봉농가가 겪는 어려움들도 양봉농가 개별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 그래서 기후위기랑 연관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대처하는 것을 이거 냉해 피해 대처에서 보듯이 이제 꿀벌 농가에서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천용길 기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주식 투자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죠. 한 군데만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꿀벌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이 양봉이 벌이가 된다고 해서 막 우후죽순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양봉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꿀벌들의 밀원수도 다양한 종이 심겨져 있어야 되지 한 군데다가 올인하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든지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벌집 수는 지난 10년 동안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벌 집단 실종 사태에도 벌집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실제로 뭐 이제 꿀벌의 위기 자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꿀벌 자체가 자연계에 혼자 서식하는 그런 생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사육하고 키우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꿀벌을 키우는 기술들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인위적으로 먹이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봉군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약 50만 통이었어요. 지금은 한 250만 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벌통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 국가나 유럽 쪽에서는 벌통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개발도상 국가 등에서는 벌통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은 벌통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어떤 변이가 크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또 벌집수 증가는 벌통의 밀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벌통의 밀도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양봉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양봉이 인기인 이유 뭘까요? 일단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벌통 밀도가 우리나라가 이 제곱킬로미터당 22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중국은 1개가 채 안 되고요. 인도도 4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 좁은 땅에다가 이 벌통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한 반에 60명일 때와 20명일 때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고 교사가 신경 쓸 수 있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것과 똑같은데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고 이 기농기촌을 하거나 퇴직 이후에 이 다른 소일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양봉이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농사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밭이냐 논이냐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양봉을 권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게다가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 과수 농가들은 직접 양봉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게 양봉 농가가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는 원인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밀원식물, 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밀원식물은 꿀벌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꽃꿀 그리고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이죠. 이 밀원식물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 종류만 심게 되면 또 기자님 결담처럼 이 또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리 출연자님들의 밀원단지 조성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 동감입니다. 아. 밀원식물은 다양하게 수종을 갱신해 가지고 또 화밀이 꽃이 피는 시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화밀도 나오지만은 또 화분이 첫째 나오니까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겨울만은 꿀 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한여름에 2달 왜 안 나느냐 장마 또 혹서 꽃은 30도 넘어가면은 꽃은 빛이 돼 꿀이 분비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꿀이 한여름에 꽃이 핀들 그거 소용없는 꽃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한여름 꽃 피는 거 별로 없어요. 그나마 피는 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쩔 우리가 기후를 바꿀 재주는 없고 그 대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도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밀원식물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밀원식물 단지는 놀이터이자 일자리이자 어쩌면 꿀벌의 사회 간접 자본이며 동시에 양봉가들 그리고 우리 전 시민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꿀벌이 그런 이제 공익적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공적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근본 기반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밀원식물은 매우 중요하고 꿀벌이 많아짐에 따라서 밀원식물의 양도 많아져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카시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카시 나무가 예전에 약 30만 헥타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만 헥타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실제로 이 아카시 나무는 우리 산림 생태계가 이렇게 성숙해 돼 가면서 쇠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밀원 자원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양봉가들이 벌꿀을 생산하니까 양봉가들이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농민들의 몫이고 또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이 몫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밀원수를 어느 만큼 넣어줘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양봉 생산성 측면에서는 단일 밀원이 좋아요. 우리는 아카시아 꿀을 더 선호하지 여러 가지 꿀들이 섞인 우리 백화, 잡화꿀 이런 것들은 잘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한단 네, 말이죠. 잡꿀이 싸기도 더 싸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적으로 특화된 밀원 단지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기상 상황도 토양 여건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적응되어 있는 이 식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적응형 토착의 밀원 식물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좋다. 나무는 심어서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봐요. 그럼 10년 동안 가꾸어야 되잖아요. 심고 가꾸는 노력이 많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예전에 토착 밀원 자원을 심는 행위들을 할 때 이 산림 밀원 조성에 대한 직불금의 형태로라도 보조를 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를 해준다면 조금 더 밀원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도 밀원수가 다양해야 된다. 이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만 보더라도 밀원수를 2종만 자꾸 심습니다. 또 우리 경북 지역에는 한 종만 다 심어 놓으니까 이 뭔가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찾아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찾아갈 곳을 벌들이 찾아갈 곳을 이 다양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결국 이걸 뒷받침하는 것은 이 제도다. 그러니까 밀원수가 다양하게 심으려면 밀원수를 심는 산주들한테 교수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특히 이 아카시아 말고 다른 밀원수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산주들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 다양한 밀원수 조성이 가능하다. 뭘 주지도 않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요. 이 밀원수는 실제로 꿀벌에게 1년 동안 내내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은 꽃피는 시기가 다른 식물들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른 나무를 같이 섞어 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층화조림, 층위 구조를 다르게 하는 거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이 잡목형 나무가 있고 초본형 밀원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초본이 꽃이 피잖아요. 그 종류를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밀원들을 더 제한된 공간에 더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꿀벌이 아니라 나비, 파리, 야생벌까지 수분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봄 되면 추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시기별 개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밀원 시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층위별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민간에 맡겨두면, 시장에 맡겨두면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양봉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산업의 육성만 있고 조정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양봉 사업에 뛰어들다가 다 같이 망하는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백 곳의 버스 정류장에다가 밀원을 다양하게 조성을 해서 네. 그 밀원 관리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전반적인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도시 미관에도 좋고 우리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꽃이 다양한 꽃을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에라든가 화천 부지 뭐 이런 데라든가 다양하게 심겨줘야 꽃 피는 시기도 틀리는데 전부 다 획기적으로 똑같은 꽃을 갖다다 심어가지고 그 쓸데없이 낭비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 아깝다. 8월 15일경 때만은 지금 한참 그 꿀들 시기래요. 요즘은. 근데 꿀 한 발도 안 나와요. 자파는 어디나 십자화에서 다 나오는데 아주 어린 풀에서 나오는데 봄에 꿀은 전부 다 큰 나무에서 나오지만도 가을 꿀은 전부 어린 나무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어린 나무가 밀림에 묻혀가지고 싹 죽어보고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꿀 한 발 안 나있겠네? 가을에 보면은 안 줘도 충분히 겨울 식량 장만할 수 있는 조건인데 대체 식량을 자꾸 줘가지고 벌들이 그걸 갖다 자꾸 먹게 저항력도 약해지고 전부 그런 악순환이 자꾸 돼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가 참 네, 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제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정철희 교수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5월 동주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꿀벌 위기는 단순히 꿀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도시화 등 우리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지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해결책만을 찾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알기로 꿀벌은 꿀을 모으고 식물의 수분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요. 이런 꿀벌의 활동과 생존이 이렇게 우리가 토론할 정도로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역시 화분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제로 이제 많은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화분 매개에 의존해서 번식을 하고 생장을 하고 있고요. 농업 생산 역시 농작물의 약 75%가 화분 매개에 의존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화분 매개 기능이 저해됐을 때 식량 생산도 어려워지고 우리 영양 공급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도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꿀벌이라고 얘기하면 꿀벌 한 종 또는 꿀벌 몇 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 2만여 종의 꽃을 찾아가는 벌들, 그 외에 나비, 파리 등을 대표하는 이 모든 화분매개 곤충들을 대표하는 게 대표 선수로서 꿀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꿀벌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식량 치킨입니다. 양봉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넘어서서 인생이죠. 우리 다들 식당 가서 밥 사 먹지 않습니까? 네. 식량 생산 위기가 오면은
식당의 가격도 오르고 다들 우리 경제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꿀벌은 민생이다. 민생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삶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꿀벌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꿀벌 화분맥의 경제적 가치를 약 500조 정도로 추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 동안 이 전 세계 화분맥에 관련 과학자들이 모여서 화분맥의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추정 가치가 이제 많게는 576조 원 정도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농작물 생산이 약 24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5%는 6조 원 정도가 화분매개를 통한 농업 생산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숲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익적 서비스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7조 원 정도가 화분매개의 직접 가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화분 매개가 이제 필요한 농가에서 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드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공 수분, 화분 매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드론의 경우는 그런 적재적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소나무처럼 거시 식물의 경우는 꽃가루를 그렇게 뿌려서 이제 그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식물들이 속시 식물들인데 이런 속시 식물들은요, 꽃가루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의 양이 송화가루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양을 어디에 가져다 줘야 되냐? 정확하게 꽃의 암술 머리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쫙 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실은 정확하게 타겟에 배달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꽃가루를 꽃의 암술머리에 딱 가져다 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요. 수박은 꽃 하나에 이 암술에 수박의 꽃가루가 한 3,000개가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를 넣어줘야 수박이 충분히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매우 정교한 이 자연의 과정을 이제 덩치 큰 로봇 드론이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억 이상의 농민들이 소농들입니다. 이런 대다수 소농들이 드론 기술을 인프라를 감당할 비용이라든가 적용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과학기술은 검증 안 된 게 많죠. 이것이 다 검증되고 대중화될 시기쯤이 되면은 막 꿀벌이 멸종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의 위기를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드론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허승규 대표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린 양봉. 기후위기 시대 양봉 산업을 산업으로만 국한해서 접근하면은 양봉 산업도 망하고 꿀벌들도 위험해집니다. 좀 더 생태적인 관점에서 양봉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밀원의 생물 다양성, 또 양봉 농가들의 적정 규모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도적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 양봉, 그린 양봉. 녹색 양봉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24일 양봉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 어떤 내용이고 실제로 양봉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서 양봉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 네.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꿀벌의 서식환경 조성 연구 정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갔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더 포괄적으로 양봉농가 피해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우리 지부장님은 이 법 개정안 어떻게 보셨어요? 옛날부터 우리 양봉인들이 벌도 기타 가축에만 놔두지 말고 정식 가축으로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병충해도 1급이하고 2급으로만 둬가지고 피해를 봐도 조금 또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없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개정해가지고 벌 키우는 사람들이 좀 키우기 의욕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긴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오늘로서 보이길 24일 날 개정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걱정이 좀 됐는데요. 법안은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속값 폭락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 한우의 두수에 대한 조절이 좀 실패했다. 한우 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양봉 농가도 양봉 이 수를 적절하게 좀 조정하고 목표치를 정하고 양봉인들이 함께 지자체와 정부와 함께 이 수를 조절해 가는 것도 시행령에는 좀 계획 중에 하나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시는군요. 예, 동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정 면적당의 그 양봉 수를 좀 제한하는 겁니다. 지자체 단위별로. 그러면 그 안에서 지역 내에서 계획도 되고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오히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이 안에서 규정을 지켰는데 이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봉 농가를 위한 또 다른 지원책으로 작년에도 다뤘던 꿀벌 가축재해 보험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꿀벌 가축재해 보험법의 경우 꿀벌 대규모 실종 사건 이후 가입률이 급감했다고요. 네, 그 꿀벌 현재 가축재해 보험의 경우는요.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서 지극히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 전염병 2종이라는 게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저병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꿀벌응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전체 벌통수 대비 재해보험 가입률이 2.6%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꿀벌 농가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장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 2020년 충남농업기술원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응애류와 관련된 그 양봉 피해가 가장 크다고 이미 연구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있는 연구 결과에 맞춰서 이 꿀벌 가축 재해보험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보장이 돼야 할까요? 보험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절대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소, 돼지 같으면은 숫자가 딱 멋이 박혀 있어가지고 보험에 그것도 형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좌우를 할 수 있는데 꿀벌의 숫자는 벌수할 수도 있고 통 숫자에도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가 다르죠. 이게 너무 다 다르고 또 병카는 게 뭐 응애는 아직도 병충해도 안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도요. 부저병 같은 거는 들어가보다 2급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국가에서 그래 신경도 안 씁니다. 닭이 한 마리가 뭐해가 죽었다 하면 그 500m 이상은 전부 소멸시키면서 보상을 주는데 꿀벌은 몇 탕 죽었다 하면 그 옆에 니 왜 죽었는데 소리도 안 하거든요. 이게 문제를 어떻게 법제를 하려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거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보험이. 내가 만약에 저거 해도 이걸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떻게 할 건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연봉을 하신 입장에서 보기에도. 예, 애매하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거. 네. 네네. 실제로 이제 꿀벌은 다른 가축 축종들과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나 닭들은 전부 이제 일정한 공간 안에서 사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꿀벌은 분명히 꿀벌 사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활동 범위가 약 2km 정도 된단 말이죠. 아주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꿀벌의 이제 그 질병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제 가축재보험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선진 국가에서도 아직 꿀벌에 대한 이제 그 가축재보험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매하다. 네, 애매합니다. 네. 양봉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북의 지자체들도 나섰습니다. 예천군의 경우 벌꿀 품질 관리 그리고 포장재 지원 등 양봉 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으로 좀 보자면요. 예천군 같은 경우는 생산 농가 벌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일명 꿀 생산 이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서 이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관리 쪽으로 좀 맞춘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또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꿀벌 바이러스 연구회라는 의정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 연구회를 해서 제안한 거는 현재 경북 7곳군이 양봉산업 특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봉 연구소를 좀 만들어서 이런 양봉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도의회 연구에서 지금 제안이 된 게 있습니다. 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양봉 산업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양봉 산업 육성과 어떤 꿀벌 집단 폐사 예방 같은 대책들이 있는데 보통 조례는 국회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안동시 의회가 그 9월 임시에서 통과된 조례는 그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국회법을 따랐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개정된 내용인 기후변화 같은 부분들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 대표 발의한 김세롬 안동시의원께서 추후에 보완 개정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큰일이다. 이 꿀벌 폐사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자체가 별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양봉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특히 소비재로서 상품으로서 가치를 얼마나 높일 거냐에 대한 지원에만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지부장님이 이야기했던 민원수를 다양하게 심거나 양봉 농가들의 개체수 조절, 양봉 농가들의 수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품질을 저는 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안동시 조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2일 양봉업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거기에 그래도 민원수 부족이라든가 보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예천군은 좀 더 이제 품질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쨌든 더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들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지금 국회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책 자문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안동 MBC를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요 각종 이제 육성 계획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여왕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경북은 우리 전국에서 양봉 농가가 가장 많고 양봉 밀도가 가장 높은 봉군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를 들면 여왕벌 품질센터 같은 것을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왕벌들이 과연 적절한 품질의 여왕벌인가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꿀벌응의 저항성이고 방제 약제에 의한 방제 실패에 의한 결과라면 상시적인 꿀벌응의 방제 약제의 약효에 대한 현장 검증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어떤 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만이 거기에 연구 인력들도 계속 배출이 될 수가 있고 그 인력들이 배출이 되어야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꿀벌과 양봉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부장님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하셨는데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게 참 어려운 이 과정을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이 관심을 방송국에서는 가져주고 또 이걸 앞으로 잘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었기에 참 보기가 좋고 예 감사하고 각 개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도 하고 모임 또 대들을 많이 하면서는 서로 양보하고 사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꿀벌은 우리 생존입니다.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꿀벌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이러한 이제 생명의 소중함, 그다음 생물의 이제 공적인 기능들을 알고 그 보호하려는 노력에 같이 동참해 주면서 이들이 이런 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꿀벌 과학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게 되고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구 생태계를 잘 보존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작물의 70% 이상을 꿀벌이 책임지고 있다고 하죠. 9월에서 10월 사이는 꿀벌의 성장기라고 하는데요. 병해충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꿀벌이 자리 잡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